부분 국내에서만 일자리 찾으려 하지 말자. 중동에 가보니 제2의 중동 붐이 일고 있더라.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처럼 거기 가서 젊음을 불태웠으면 좋겠다. 중동 순방 후 대통령께서 한 말입니다. 비단 중동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꿈과 의지와 능력을 펼치는 무대로 삼아야겠죠. 그러나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찾으라는 거라면 문제입니다. 고용 창출할 경제 구조, 내수 경기 진작시키는 경제 정책을 펴서 국내의 기반과 뿌리를 든든히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중동이 됐건 다른 나라가 됐건 그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나가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중동 가서 건설업 노가다를 하라는 말씀은 설마 아니시죠? 노가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가다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높은 자리 꿰차고 앉아서 억대 연봉 받으며 공무원과 국회의원들 로비나 하러 다니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감투 쓴 간부진들, 과연 효율적입니까? 창조적입니까? 업무 관행 바꾸고 놀고 먹는 자리 없애서 젊은이들에게 그 일자리 돌려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우선은 경제 체질과 시스템을 바꿔서 청장년 실업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창조 경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대통령 말씀 듣고 어떤 영화 대사를 패러디해서 이런답니다. 네가 가라 중동.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 봄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참여한대 2015년 캠페인 한시민 한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가두실 시간이시죠? 송명훈 작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동영 전 의원 국민 모임으로 옮겼는데 관심이 됐었던 서울 관악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세균 국민모임 3인 공동이사장과 만나서 국민모임이 요구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불출마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위한 단판 승부보다는 대한야당과 대체야당을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어차피 29일 날 국민모임 발기대회 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될 것인데 그때 아주 명료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또 약간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겼다? 네.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또다시 입장을 번복한다면 아마 그건 대단히 문제가 좀 되겠죠. 어쨌거나 관악을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는 처음 딱 밝힌 겁니다. 네, 의사 표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나왔던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출입문 일부가 그을렸다는데 누가 왜 했는지 이런 것들 밝혀졌습니까? 네, 도쿄 주재 한국문화원에 불이 난 시간은 어젯밤, 그러니까 25일 밤 11시 50분경인데요. 네. 신원 미상의 복면을 한 사람이 건물 옆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형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고 합니다. 네, 불은 곧바로 꺼져서 외벽에 그을음만 남은 상태였고, 이것을 퇴근하던 직원이 보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범행 장면은 폐쇄 세로에 찍혀 있었다고 하고요. 소방서가 출동했으나 불이 꺼진 현장 상황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방화인지 방화가 확실해 보이는데, 네. 방화범, 용의선상에 오르는 인물 이런 것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도쿄 방문 후에 네. 일본 내 반환 감정이 급격히 고조됐었고 2013년 1월에 고베 주재 한국 영사관에 연막탄을 던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한 2년 2개월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일부 구급파의 개인적인 소행이 아닌가 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용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다 구출하긴 했지만 그 사고 속보 좀 챙겨볼까요? 네, 어제 오후 5시 18분께 용인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선 309 교량 상판 공사 중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이제 교량 상판이 무너져서 16명의 인부 중 7명이 대피를 했지만 9명이 이제 아래로 추락을 했고요. 그 중에 1명이 숨졌고 중상 1명, 경상 7명으로 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해당 설계도 등을 확보해서 시공 방식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고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하청업체인 대도토건 관계자를 불러서 현장에 있었던 인부 9명까지 같이 공동조사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뭐랍니까? 2달 전에도 사당 종합체육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유사한 작업 원인이 동바리 부실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바리라고 하는 거는 거푸집을 밑에서 받쳐주는 일종의 지지대 같은 가설물들인데요. 네. 이 지지대가 규격만큼 충분히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진 게 아닌가 해서 지난번과 같은 부실 관리 또 부실한 시공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사장 사고란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조심을 좀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노후 수도관 이게 수돗물 품질 저하의 주범으로 오래전부터 꼽혀왔는데 여기서 환경 호르몬까지 검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26일 오늘이죠. 노후 수도관에서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됐지만 환경부가 관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 기관 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환경부 장관에게 이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그 노후 수도관을 대상으로 비스피놀 A라는 그 수도 배관 안에 에폭시로 도장하는 수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물에 녹아 나오는 허용 기준이 미국 허용 기준을 2.6배 초과해서 검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44개 기존 유해 물질에 대한 위생 안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 비스페놀 A에 관해서는 이 검출 기준, 그러니까 검사 기준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물질은 50년대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어 화학 물질로 내분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위생안전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지금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을 빨리 포함시키라는 방안을 환경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또 허술한 대목이 있었군요. 어린이용품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기술표준호는 지난 2013년 1월 환경부로부터 210개에 달하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그 안전관리 기준 검사를 했는데요. 니켈과 그 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들을 수거하거나 위해 상품으로 표시 등록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국가기술표준호는 약 7개월 후 환경부로부터 210개 어린이용품 가운데 80개가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이라는 통보를 다시 받고서야 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210개 용품 중에 80개는 계속 유통이 됐었고 그중에 9개 제품만 수거가 됐다는 이런 내용이죠. 네, 이 관련해서 둥이 파파님께서 방금 견해를 하나 주셨는데요. 잠깐 듣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원래 수돗물에서 가장 무서운 게 환경 호르몬이나 진짜 호르몬 같은 화학 물질이죠. 그런데 정수장에서 처리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관 교체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확보되려나 모르겠다. 항상 뒤로 밀리곤 하는 게 수도관, 노후 관 교체 예산이다. 네, 이런 예산 관행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군요. 그나저나 정수장에서 처리가 힘들다면, 근데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서울시건, 환경부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점검과 시급한 대책, 이게 절실하게 보입니다. 우리 아리랑 위성 발사 성공했어요. 네네. 제 궤도에 진입했고 대전과의 교신도 성공했다고 조금 전에 뉴스가 뜨던데 이 관련 좀 묶어볼까요? 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아리랑 3호 A호는요, 항공우주연구원이 2006년부터 2,373억 원을 투입해서, 실용급 위성인데요. 지구를 이제 하루에 15바퀴씩 돌면서, 주야간 2차례 한반도 상광을 통과하면서 광역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 한반도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렌즈 카메라를 통해서는 55cm급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인 최고 해상도를 자랑하고요. 네. 밤에도 적외선으로 물체를 감식할 수 있기 때문에 5.5m 정도의 사이즈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아리랑 이번 3A호의 가동으로 24시간 우리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돌면서 관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하루에 약 3.5회 정도 지속적인 관리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성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점검하는 코너죠. 오늘도 오진근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 24일 날 시작했으니까 불과 이제 오늘이 사흘째인데 안심 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이제 2.6%대 고정금리로 바꾸는 이게 벌써 9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두 달치 한도인 10조 원에 육박하는 9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안심 대출 한도 확대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정금리 대출자, 이 금융권 대출자에 대해서도 대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제2금융권은 그동안 안 됐었죠. 그러니까 보험사 이런 데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네. 이제 자본액을 좀 늘려서 그렇게까지 확대를.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네요, 결국. 예, 근데 그 정부에서 애초에 20조 원은 너무나 작고요. 아하. 예, 작년에 뭐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것만 해도 43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인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에 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된다면 은행권 전체적으로 주택대출 금리, 뭐 변동금리 등 고정금리 등 전반적으로 매우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3년 지나신 분이나 뭐 2년 지났다든가 그런 분들이 갈아타기가 활발히 일어날 것 같고, 그렇죠. 뭐 안심대출에 국한되지 않고 은행권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23%대인데 이거는 2.6%니까 0.67, 0.6 내지 0.7%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은 집을 맡기고 돈을 빌어 쓰는 건데 사실 너무 차이가 많죠. 무엇보다도 20조라는 것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감안했다면 그 정보는 정부가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애초부터 너무 적다.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3일 만에 총 자본 하려던 것에 벌써 50% 육박한 게 나가버렸군요. 네. 혹시 우리 오진근 대표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으시죠? 상관 있습니다. 뭐 있으십니까? 예. 자, 공무원연금 개정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시한이 촉박하고 계속 안들을 내놓고 하는데 긴장이 계속 고조되겠죠. 아무래도 뭐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점거 농성도 하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야당과 공무원 노조에서는 끝까지 패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네. 어젯밤에 일단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 협상 중인데요. 야당 안에서는 어제는 난수표 같이 알파와 베타라 그래서 상당히 안개 속이었는데 오늘 알파가 2%고 베타가 0.2%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 최종안은 내는 돈은 9%, 지급하는 돈은 1.7%, 그래서 소득 대체율 50% 야당에서 주장한 대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당안은 기여율이 10%, 지급률이 1.25%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소득 대체율이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그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행 공무원연금이 기여율이 7%고 지급률 1.9%, 소득 대체율이 전체적으로 57% 수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야당안에 수렴하는 수준에서 그 협상안이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 보자면은 여당안보다는 야당안을 택하는 게 훨씬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예. 그쪽으로. 근데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자체안을 당연히 낼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제 자체안을 냈는데 기여율은 이제 8%로 야당보다는 1% 좀 적게 내고 연금 받는 수준은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안은 조금 더 내고 연금 받는 액수는 똑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정부안, 김태일안, 새정치 그 공무원 노조안 전부 종합해 보면은 예. 결국은 야당 안에 수렴하는 것이 중간 정도고 그렇게 될 걸로. 그 5가지 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안이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제2의 쌍용차 사태 아니냐? 그 외국 자본 먹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이 뭡니까? 네, 경기도 이천에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달 말에 공장 폐쇄하고 377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이디스라는 회사는 뭘 하는 데며 굉장히 유명한 데인가요?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예, 이 회사는 옛날 현대전자, 지금의 SK 하이닉스 였는데 네. 2002년도에 분사해서 중국 BOE라는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2008년도에 대만 자본에 이 잉크에 재인수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잉크라는 이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2028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서 흑자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 부문의 적자를 이유로 공장 폐쇄와 자본 철수를 결정하고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외국인으로 대만으로 넘어갔던 회사인데 그래도 뭐 외국 자본 먹튀라고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작년에 900억 정도 흑자가 났거든요. 네. 예, 흑자가 났는데 제조 부문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철수를 하고 쉽게 말하면 특허 기술을 빼돌리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천의 하이디스 앞에서도 시위를 했고 네. 심지어는 29명의 노동자들이 대만 타이페이 도심에 가서 네. 그 본사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일자리에 대만의 양심이 호소하러 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뭐 국회나 노동부, 공정위, 검찰 이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쌍용차 사태에서도 보았지만 지금은 쌍차가 이제 인도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인도 소유주에게 뭐 특별히 할 만한 게 참 마땅치 않다 그래요. 외교적으로 그냥 가서 대사가 한번 점잖게 얘기하고 이런 거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군요. 그러나 흑자 규모는 굉장히 큰데. 예. 근본적으로 외국의 회사라 하더라도 한국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네. 현재 여기 있으니까. 예. 한국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네. 그것을 법원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현지법,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할 건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애둘러서라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이런 수순이 되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디스였군요. 이름이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하다 싶었는데. 그리고
2년간 무려 3만 1,00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돼서 직장을 잃었는데 정부와 대법원은 손을 놓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해고를 더욱 쉽게 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국내 재벌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3만 1,278명이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사가 8,632명, 통신업에서 KT 위주로 8,820명, 그리고 제조업체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3,677명, 정권사에서 6,241명, 상당히 많습니다. 정권사. 그렇군요. 그리고 보험카드사에서 3,640명, 은행에서 1,350명 등입니다. 특히 이번 정리해고는 정규직이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기관과 재벌 대기업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 노동자들의 양보로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고자 하고 정규직 임금을 깎고 해고를 더욱 쉽게 하는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진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는 좀 다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풍선을 눌러서 저쪽 풍선을 바람을 좀 있어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인데 말하자면 말이죠. 그나저나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좀 엄격한 것으로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되게 그렇게들 보고 있던데. 예, IMF 이후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는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정규직 해고도 합법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규직 해고의 경우에도 재벌과 금융기관들은 회사 전체적으로 대규모 흑자가 나도 일부 사업부가 적자가 나면 회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에 정리해고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주화, 그 다음에 해외 공장 이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리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는데 2002년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다가 장래 위기에 대해서도 해고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판결을 함으로써 현재 쌍용차나 하이디스 같은 수많은 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정리해고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노동소득 분배 비율의 하락입니다.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 비율은 59.7% 있는데 이것이 그 수십 년간 10에서 20%포인트 꾸준히 하락해 왔는데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등 20대 재벌 대기업들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5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00대 대기업으로 확대하더라도 54%인데요. OECD 평균은 6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적게 지급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거 경제학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고 넘어갈까요? 예, 쉽게 말하면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노동과 자본으로 분류했을 때 네. 노동소득 분배율이 우리나라가 59.7%니까 60%라고 치면 40%는 자본 주주나 오너들이 가져가고 60%는 노동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네. 우리나라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70%였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수준과 비슷했는데 네. IMF 이후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왕성하게 이제 확산되면서 지금 60%가 안 되는 수준으로 네.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재벌 대기업들은 지금 50% 초반이니까 어허. 상당히 그 1년 결산해서 상여금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OECD 평균 노동소득 분배율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69%입니다. 69%요. 예. 그러니까 우리 20년 전쯤에는 우리가 지금 69, 한 70 됐는데 예. 불과 20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특히 국내 수출 대기업같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렇게 유명한 데는 50%대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크군요. 네. 이래서 또 오늘 공부 하나 더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공부 되셨죠?
자, 사상 초유의 1%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왔죠. 지난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내렸고 2분기 중에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마저 나오던데, 그럼 이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란 얘기잖아요. 물가 인상 뭐 빼면.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그 금리 인하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시중에 800조 원의 부동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은행 예금은 1.9% 수준이기 때문에 발빠른 그 예금자들은 3% 초반인 저축은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물론 저축은행에 이제 한 저축은행당 5천만 원 한도로 하겠죠. 예금 보호 한도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증권사 CMA 계좌인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증권사에 있는 급여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은행이 1%대 예금을 그 이자율인데 증권사 CMA로 급여 통장을 바꾸면은 최고 5에서 5.5%를 줍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예,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이 네. 5%대의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이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조사해 보시고 증권사 CMA로 이동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 내 급여는 이 통장으로 넣어주시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청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증권사들은 돈을 어디서 그렇게 잘 벌길래 5.5%가량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증권사들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8%대로 대출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또 예대 마진이 이게 있군요. 예,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예대 마진이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8%대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예, 그게 문제가 많은데 아직 안 내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잘해야 8% 이자를 물고도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유, 무섭네요.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ELS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수나 주가 주식 가운데 대형주 2개 종목에 연계해서 만든 파생 상품인데 이것이 인기가 좋아서 지금 60조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70조 원을 돌파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이전에 ELS 가입해서 손실 보신 분들도 있는데 현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ELS 가입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로 급여 계좌를 옮기면 좋답니다. 참고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제과외 선생님이죠. 아주 실전에도 강하신 오진근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6시 4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좀 보고 정가 산책 시작하죠. 한때는 야구광님 5시 30분입니다. 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야구를 5시 반에 플레이볼 시작합니까? 아니면 이강윤의 오늘 시작 시간이 5시 30분이란 말씀이십니까? 박대구이님. 이 와중에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렇게 말했군요. 연봉 6천만 원 이상 5년간 임금 동결시키고 그 대신 청년 고용 확대하자. 그러니까 정규직 급여를 빼서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고 추가로 뭐 지출할 생각은 없다. 임금 올릴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아이고 이런 걸 보고 조삼모사라고 합니까. 도리깨님 뭐 불만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국물엑스님,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타이베이 삭발 시위 사진 올려주셨군요. 선견님,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서울 관악을 출마 관련해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있다가 정가 산책에서 좀 짚어볼 것 같습니다. 메밀빛. 메밀빛. 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하얀 은백색의 메밀이죠. 국민TV 전남 여수지역 모임에 조합원님들 참여를 권하고 환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도 갖습니다. 국민TV 증좌 그리고 후원도 꾸준히 하시는 여수지역 조합원님들께 이강윤쌤의 격려의 멘트 부탁합니다. 세계 4대 미항 여수에서 조합원 메밀빛 올림. 아이고, 제가 뭐 어떻게 감히 이강윤 정도가 격려 멘트라는 것은 좀 황송하고요. 전국 어디서든 공정 언론, 대안 언론, 소통 잘하는 언론, 무게중심 잃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언론, 이런 게 팟캐스트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정기 모임도 하시니까 친목도 많이 도모하시고, 네, 조합이 어려울 때는 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뭉치는 기꺼이 성원들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언제 한번 가서 서대회죠? 여수에서 유명한 게. 오동도 방파제에 앉아가지고 서대회에다가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멀어서 그만. 그나저나 세계 4대 미항이에요. 또 통영은 나폴리라고도 하죠. 한국의 나폴리. 세계 4대 미항 중에 2개가 우리 한국, 남한 두 항구에 있군요. 네, 여수 조합원님들 축하드리고 재밌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메밀피님이 메밀 온 막국수, 따뜻한 메밀 막국수 드시라고 사진까지. 아유, 맛있어 보입니다. 서대회 사진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수돗물 노후관의 호르몬 문제는 언급을 해드렸고, 출첵 니가 가라 중동, 오프닝이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 장동건 씨죠. 친구에 나왔던, 한 10년쯤 됐나요? 한참 젊었을 때 아주 여전히 역시 잘생겼군요. 눈빛이 참, 그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무명의 조합원님, 중동에 가서 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노동시장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에서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했고, 고급 인력들은 일본이나 유럽에 밀려서 발도 못 들여놓고 있는데, 건설업,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은 중국이나 개도국 노동자들이 다 장악을 했고, 물론 이제 중동 개발, 두바이, UAE 등등등 거기 투자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고급 인력들은 또 일본이나 유럽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 젊은이 가서 참 샌드위치 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5시 한 20분경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곧 제 책이 나오는데요. 4월 16일 세월호 1주기에 맞춰서 내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한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견해를 주셨고, 그래서 한 7개 정도로 압축이라고 지금 너무 많죠. 올렸습니다. 한번 조금 스크롤을 올려서 견해를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강윤의 오늘, 이번 4.16 1주기에 맞춰서 낼 책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 멘트와 방송 원고, 그리고 진짜 인터뷰 때 모셨던 세월호 가족, 그리고 세월호 관계자들 인터뷰 전문, 그리고 세월호를 주제로 제가 쓴 컬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세월호 관련 만평, 이런 것들을 주로 모았습니다. 물론 두 신문 화백들의 동의는 물론 받았고요. 부끄러운 책입니다만 같이 지난 1년 우리 세월호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보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 지난 시간의 기록을 같이 하자. 그래서 부끄럽지만 세월호 가족들에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이 책을 바치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중요한데 제목에 좀 견해들을 주시면 꼭 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게시판은 체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분은 서울에 있을 때나 경남으로 갔을 때나 참 말도 많고 화제도 불러일으키고 이번에 지금 홍준표 변수 때문에 새누리당이 속앓이가 심하다면서요? 당초 이제 경남 지역 의원들 정도, 이 정도였다면, 네. 이게 이제 지금 홍준표 지사가 그 미국하고 멕시코 지금 해외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인데, 골프 대회 갔던 거 아니에요? 그 골프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의원들까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가 단순히 이제 경남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표의 방문 그리고 문재인 대표하고 홍 지사의 설전 이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 문제를 사실은 전국적인 이슈화로 끌어낸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 골프 논란까지 번지면서 이 여론이 지금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지금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여론이 그 부정적인 여론이 10%포인트 이상 지금 급증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개개 의원별로 보면 이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는 내 소신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지금 이미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좀 전국적으로 이 무상급식의 큰 판이 지금 굳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잖아도 지금 복지 수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걸 되돌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 홍 지사에 대해서 아주 엄호를 하는 의견이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지금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대놓고 기자들하고 만나면 이 홍 지사의 대권욕 때문에 이 당이 벌써부터 내년 총선 망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들 좀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 방문했을 때 홍 대표가 조금 빈을 맞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에서는 좀 너무 거칠고 과했다 이런 평들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버한 거죠. 그렇죠. 예. 동시에 자기가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함께 격상되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거칠었고. 그나저나 이거 제가 한 말 아니니까 어디 가서 제가 했다고 전파하지는 마시고요. 모래시계였잖아요, 원래 홍준표 도지사 별명이. 그렇죠.
모래시계 검사 뭐 이렇게.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지 아세요? 글쎄요. 간계남이래. 네? 간계남. 아, 그게 뭐예요? 간장게장 남자. 그걸 줄여서 간계남. 간장게장이 뭔지 아시죠? 뭐죠? 예. 뭐예요? 아니, 그 먹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간계남 지사님이랍니다. 아, 이 국회에 계시는 기자 대빵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글쎄요. 아유, 죄송합니다. 홍 지사 귀국하면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내드리세요. 간계남 지사님 원로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한국일보 양정대에서 그렇게 보내십시오. 사실 지금 경남 지역 의원들 제가 어제도 경남 지역 의원 한 명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었는데요. 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표현이 이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 어제 이제 방송 뉴스에서 나왔었던 TNS 조사를 보면 예. 20대에서 40대 특히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한데 보통 이제 이 초등학생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 이 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예. 이게 재보궐선거 자체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까지 이 분위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증세 복지 논쟁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그렇죠. 지금 이제 촉발이 돼 있는 상태고 예. 이것의 큰 축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임을 감안을 하면 사실 새누리당 특히 경남 지역 의원들은 지금 경남 지역 내부에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중심으로 지금 이 반대 시위 자체도 지금 본격화하는 그런 양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자, 야당 쪽 얘기 한번 볼까요? 오늘 김세균 국민모임 이끌고 있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을 통해서 정동영 전 대선 후보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또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까? 출마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의견이 좀 상반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전후로 해서 이 정동영 전 의원이 한 얘기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따로 배포한 자료에서는 출마, 불출마 얘기를 번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민모임 쪽에서는 어쨌든 29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 정동영 전 의원 쪽에서도,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는 좀 의견이 굉장히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게 결국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고, 정치인의 그리고 특히 지금 새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이 국민모임 입장에서 보면 의석을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그 명분에서 조금 논란이 있더라도 정동영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해서 이 국회 입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국민모임이 정당으로 이 제자리를 잡는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반면에 이 정동영 전 의원의 역할이 지금 이 재보궐선거 한석보다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이 진보 진영, 진보 개혁 세력의 재편 이쪽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만큼 이번 재보선 불출마가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이 야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양분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민모임이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는 29일 날 정 전 의원이 명확하게 이제 자기 입장을 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겠습니다만 네. 그 전까지는 이 설왕설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분위기가 결국은 뭐 오늘 내일새 어떤 얘기가 어떻게 오가고 그것이 또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문제는 최종적으로 여전히 조금 뭐랄까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9일 날 그냥 몰아서 딱 한 번에 밝히면 되지. 오늘 기자회견은 왜 했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설왕설래가 나오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 모임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자리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4월 29일 재보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도 얘기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던 게 나왔을 텐데, 오늘 사실 별도의 입장 발표를 했던 건 그만큼 그 내부 논의 과정, 이 과정에서 좀 여론의 추이를 좀 살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동영 전 의원 주변에서 이 출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좀 한편으로는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정동영 전 의원 참 지역구 많이 만약에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옮기는데, 전주, 동작, 서울, 강남, 제 기억이 맞나요? 또 있나요? 그 세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 또 뭐 새정치연합에서는 옛날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정태호, 그다음에 의원직을 잃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시의원을 역임한 거기 뭐 당협위원장. 예, 당협위원장. 예. 거기가 옛날에 이해찬 의원이 했던 데든가요? 그렇었죠. 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글쎄요. 그나저나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자회견하고 후에 배포한 자료가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정 의원 본인이거나 또는 정 의원 주변이거나 간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하나로 명확히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야당 주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로 지금 그렇잖아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 29일 한 번에 좀 정리를 했던 게 낫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냥 딱 듣자마자, 아이, 그럼 뭐하러 기자회견을 오늘 해가지고 괜히 말만 더 구설이 되고,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면은 더 마이너스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천정배 전 의원의 광주 서울 출마도 사실 그 과정도 좀 비슷했고, 예. 어쨌든 조금 거물 정치인들의 행보치고는 조금 뭐랄까요,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 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 정도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어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고른 행간은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오늘 한겨레에 쓴 컬럼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줄어든다라는 제목의 컬럼인데요. 결국 국회의원 특권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 숫자를 좀 늘리자, 그리고 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해보자라는 게 주장의 요지입니다. 앞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5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가 여론의 문매를 각오하고 한 주장의 논거는 이렇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게 하라는 헌재의 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라는 선관위 제안이 정치개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지만 자신들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것에 골몰하는 여당과 제1야당의 현역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개혁된 선거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개혁적 선거법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러려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의원에게 제공되는 특권을 줄이고 국회 예산 총액을 동결함으로써 누그러뜨릴 수 있다. 네.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 유명한 거죠.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 세 사람이 하는.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거기 출연해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 지금 이건 김종엽 교수가 이제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 나왔던 심상정 의원의 이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도구 여지가 많은 건 아닌데,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어쨌든 간에 국민에게는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공감도 그리고 동의도 되지 않는다. 국민이 화나는 것이 의원들 특권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그것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부응하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일 아니죠. 희소성의 가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흔해지면,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사회적 영향력, 힘, 다 내려가게 돼 있죠. 대표적인 게 의사, 변호사, 약사, 이른바 전문직들 아닙니까? 변호사가 아주 귀하던 시절에는 변호사 산다. 지금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착수금만으로도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도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올수록 뭐 수임료 자체만으로도 그냥 뭐 아주 큰 돈을 했고, 그다음에 이기면은 이제 성공보수라고 그래서 따로 받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는 항상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줄이려고, 즉 시장의 경쟁자를 줄이려고 늘 많이 애를 써왔죠. 의대도 그렇고 뭐 약사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 몇 명당 변호사 몇 명이 적정하냐 이런 거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들 입장에서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들은 어쨌거나 동업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터이니까 이거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해야 할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국회가 물론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들처럼 이렇게 자기 오피스를 열고 영리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또는 없애거나, 그다음에 나라 돈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보고받고, 그리고 국민들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런데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공동의 선 또는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말이에요. 제가 꼭 무슨 스웨덴의 의원들하고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너는 왜 전교 1등처럼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물론 자식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없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너는 왜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의 의원들한테 비교하진 말고요. 어디 뭐 우리랑 좀 비슷한 데 없을까요?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 머슴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의원이 되는 순간, 당선되는 순간 그 자체로 권력자가 됩니다. 검사가 임관하면서 권력자가 되는 것과 매 한 가지도 비슷해요. 왜? 국회의원을 통하면 그동안 무슨 일이 좀 되어 오기도 했었거든요. 뭐 조그만 취직 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로비도 하고 지역구 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주 임무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재선, 3선 하느라고 지역구 눈치 신경 써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상갓집 안 돌아다니면 지역구에서 평이 나빠가지고 아유 그 뭐 배지 달더니 거만해졌어. 그래? 다음에 보지 뭐. 사실 이거 우리 유권자들부터 바뀌어야 하는 그거 맞습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 차원에서 바꿔나가기로 하고요. 우리 대표 머슴을 머슴답게 일을 시키려면 주인을 잘 섬기게 하면 되는 건데 상전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저래 특권이 참 많아요. 뭐 세비도 뭐 적지 않을 뿐더러 뭐 기차도 공짜로 타고 등등등 뭐 국회의원이 되면 뭐 신분상의 변화가 54가지인가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하다못해 뭐 저기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까지. 그 중에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부여해야 하는 상징적 차원의 예의나 예우 그리고 권위 그런 것은 놔두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거들먹거리고 어깨에 힘 넣고 다니면서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최대한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내 능력을 바쳐서 일을 하는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명예롭게 일을 하는 자리. 그러려면 뭐 이제 이 김종엽 한신대 교수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을 비판하면서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힘이 빠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많이 늘려놓고 특권을 없애놓으면 이렇게 로비의 대상이 돼서 훨씬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자율적, 타율적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면 된다라는 논리. 이건 이제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분의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 수를 늘리자는 제안을 마치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손실인 양 말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도 않고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500명쯤으로 늘려야 마땅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일단 이번에 1차로 한 60명 정도, 20% 늘리는 거죠. 현재 300명이니까. 360명 정도로 늘리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분 김 교수가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 역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거기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롭게 일하는 자리로 만들자. 그리고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도록 하자. 그러려면 어깨에 힘을 좀 빼게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세비, 월급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많을의 그렇게의 기준은 다 재벌들이 보면 연봉 1억 2천, 4천 그게 뭐겠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을 보면 1년 세비 1억 2천에 그다음에 6명인가까지 지금 고용할 수 있죠. 나라에서 보좌진, 택시기사, 운전수 등등등 해서 이들에게 의원실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아무튼 7억 원쯤 냅니다. 1년에. 저는 세비는 정확하게 반으로 딱 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지금 1억 2천쯤 주고 있는데 그거 6천으로 주더라도 그걸로 도시가구 4인 가족 생활하는데 큰 부족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활동하는 것은 입법 지원비도 있고 후원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보좌진 인력을 6, 7명씩 나라 돈으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요. 상임위별로 공동 풀제를 제안합니다. 보건복지위, 그러면 보건과 복지 쪽에 능력 있는 사람들 한 30명쯤 모아놓고 여당, 야당은 정책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양당에 배분해서 여당에게 의석별로 보좌진 수도 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왜 보좌진을 그러다 보면 보좌진을 각 방마다 마음대로 임명하게 하니까 자기 아들을 이름을 바꿔서 하지를 않나 사돈네 팔촌 또는 시골에 있는 누구 취직 안 되는 누구를 데려와서 비서관 턱 앉혀가지고 연봉 5, 6천씩 주지를 않나 실은 전문성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보좌진 인력은 개인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고 문 열어주고 차 문 열어주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차 자기가 몰 수도 있는 거고 바쁘면 운전기사야 주죠. 그 좀 뒷문 자기가 차 문 열고 내리면 어디 그렇게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좌진 왜 꼭 그 사람 그 의원만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위, 건설위, 국방위 등등등에서 전문성 갖춘 보좌진 풀을 만들어 놓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자네 이거는 나 좀 도와주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줄이고 그렇다고 확 돈 깎자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김 교수는 한 20% 늘리자고 그러는데 저는 한 30% 늘리자 이걸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390명 만들자는 거죠. 지역구 지금 어차피 이번에 1대2 인구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헌재에서 지금 판정을 내놨으니까 12월 31일까지는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지역색도 탈피시킬 수 있고 득표수별 의석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정당 명부별 비례대표제 이런 거 도입해서 당이 얻은 숫자가 의석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그게 그야말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석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비례대표 늘리자는 겁니다. 정말 직능성, 전문 대표성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들은 자꾸 재선에만 신경 쓰고 그러는데 비례대표 늘려놓으면 그리고 명예롭게 일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상가집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상가집 돌아다니는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비는 반으로 줄이고 보좌진들은 공동 운영케 하고 그 대신 숫자 지금보다 90명가량 늘려서 30% 늘려서 390명으로 만들어도 국회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총액은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더군요.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뭐가 좋냐? 의원들끼리 경쟁합니다. 머슴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럼 우리 좋아지는 건 누굽니까? 상전입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수임료가 내려가고 변호사들이 친절해졌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였죠. 시장의 자정기능이라는 것 있고요. 의원도 그렇습니다.
왜 한 사람이 하면 대대손손 5선까지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마치 세습지, 영지처럼 한 군데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논란은 뭐 있겠고 다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저 이강윤은 찬성입니다. 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또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한창이던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참 제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게시판을 읽다가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천안함도 그 두 개로 쪼개서 인양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대단히 큰 착각을 했습니다. 천안함은 사고와 함께 두 동강이 났었죠. 뒤늦게나마 정정합니다. 정정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우리 해군의 초기함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해군 장병 40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비극은 46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했고 야당 대표 역시 이에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재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관련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오고 있으신 분이죠.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조사단 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천안함 5주기죠. 네, 그렇네요. 세월호 참사 이후 모처럼 인터뷰 나누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떠십니까? 네, 건강관리 추스리고 있고요. 네. 지방에서 지금 건강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특히 환절기고 하니까 특히나 좀 유념하시죠. 자, 천안함 참사 5주년입니다. 우선 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규정했어요. 우리 신 전 위원은 한때 대표적인 친노무현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의 대표이기도 하신데 문재인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저께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폭침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원래 정치적인 스탠스가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고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늘 우회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못하는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역사상 가장 최약체 대표라는 그런 비난을도 하고 또 판단력이나 결단력 그리고 리더십도 없는 그런 대표라서 앞으로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어역을 버리지 못하고 특히 국민의 절반 되는 분들이 지금 재조사를 요구하고 이런 말은 그분들은 대부분 또 최정치의 우호적인 그런 분들인데 집토끼 다 놓치고 산토끼 잡으러 돌아다니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네, 우리 문재인 대표도 좀 현실을 좀 직시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는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이 주장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반론을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어뢰에 대한 과학적 주장은 무너졌어요 벌써. 왜냐하면 사실 어뢰가 나온 것도 북한의 잠수함의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체도 없고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여지 책으로 내미는 게 이제 어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스모킹 건 이게 있으니까 와서 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럼 그 어뢰가 정말 그 천안함 밑에서 터진 게 맞냐라는 과학적인 입증 요구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얀 흡착 물질이 과학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하얀 흡착 물질의 성분이 뭐냐? 그게 이제 천안함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2000도 내지 3000도 정도의 온도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0도, 3000도가 터지면 주변 일대의 물은 싹 다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불에 탔다. 그래서 알루미늄 산화물이다라고 주장한 게 국방부의 주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때 이제 의원이었죠. 이정희 대표가 이제 그 가루를 전부 입수를 해서 미국의 박사님들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서재정 양판석, 그 교수들한테 보냈는데, 그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더라는 얘기죠. 산화물과 수산화물의 차이는 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왜 화학식이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산화물과 수산화물의 차이는 간단히 그겁니다. 산화물은 알루미늄이 그냥 생 공기 중에서 타서, 즉 물이 없는 상태에서 타서 가루가 생긴 것이고, 산소와 반응해서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알루미늄이 우리가 물하고 만나면은 점점 부식을 하잖아요. 네. 공기중의 물이든 바닷속의 물이든 물과 함께 시간이 흘러서 녹이 난 것이 수산화물이에요. 예. 그럼 산화물이라면은 이게 물이 없는 상태에서 탔기 때문에 어뢰가 폭발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맞는 것이고, 만약 산화물이 아니고 수산화물이라면 폭발 자체가 없었다. 2000도, 3000도의 온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박사들이 수산화물이더라라고 발표하니까 이제 나라가 또 발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KBS 추적 60분 팀들이 이걸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자. 그래서 한 게 국내 이제 400명의 과학자들한테 이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분한테 의뢰를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이메일로 사발 통보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안동대학교의 정기영 박사가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추적 60분 팀이 정기영 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6항목부의 2배에 달하는 12가지 항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정기영 박사가 이것은 알루미늄 수산화물이고 이것이 폭발에 의해서 생겨서 와서 붙은 것이 아니라 침전된 것이다. 즉 자라난 것이다. 알루미늄 녹이란 얘기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의 이 분야에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근득 국방과학 박사가 하는 말이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그 말은 폭발이 없었다. 즉 어뢰가 폭발을 해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겼다고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런 화학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국방부의 어뢰 논리가 무너졌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뢰 흡착물만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네. 그 설명 듣다 보니까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까 폭발을 하게 되면 2000도 내지 3000도까지 고열에 올라가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부근에 있는 물이 증발하거나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수조 같은 탱크 안에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제한된 물일 경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바닷물은 정말 끝이 없고 광대무변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폭발 순간은 그 주변의 물이 온도 때문에 열이나 온도 때문에 잠시 없어질 수 있어도 바닷물에서 다시 확 거대한 물이 밀려와서 바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물 속에서 이 어뢰가 터진다는 것은 그 안에 화학 분말 가루가 결국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고체가 기체로 변하잖아요. 예. 그죠? 고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폭발력에 의해서 물이 앞뒤 좌우 상하로 그냥 밀려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이나 옆쪽은 전부 다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수면 쪽으로 해서 공중으로 솟구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요번에 말하는 어뢰인 경우에 350kg TNT 정도의 폭발력이라면은 물기둥이 100m 가까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기둥을 100m처럼 솟아 올리려 그러면은 그만큼 물속에서 밀어 올리는 힘, 즉 공기의 팽창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팽창이 존재하는 만큼은 그 안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2000도, 3000도의 온도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1번이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네. 1번이라는 숫자도 나오게 된 배경이 처음에 이분들이 5월 15일 날 의뢰를 공개를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공개한 거를 보고 국민들이 무슨 의뢰가 이렇게 낡았냐, 왜 이렇게 걸레 같냐 그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그 의뢰가 맞다고 치자. 그런데 이거 북한 의뢰라는 걸 어떻게 특정하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5일 뒤인 5월 20일 날 앞에 발표했던 그 의뢰와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뢰 하나를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그 1번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네. 자기들 말 맞다나 알루미늄이 타서 하얀 가루가 생길 정도로 2000도, 3000도 온도가 터졌다는 게 그 사람도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는 매직 잉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도 말이 많았죠, 그걸로. 실험에 하면 조그만 토치로 200도, 300도 정도의 오염만 가하면 매직 잉크는 사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 2000도, 3000도를 견디는 매직 잉크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했더니 우리나라 모나미 잉크 제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네.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신 전 위원께서는 천안함은 좌초 후에 충돌로 침몰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짧게 조금 이제 정부 측 주장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또 그와는 견해가 다른 신 전 위원의 견해를 근거도 함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좌초 하나도 아니고 충돌 하나도 아니고 좌초 후 충돌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할 수 없는 것이 뭐와 좌초하고 그 다음에 뭐와 충돌했는지. 우리가 보통 그 육상에서 이제 차들이 충돌할 때는 뭐 이렇게 서로 신호를 못 보고 하다 보면 예사로 충돌합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바다에서 충돌하는 메커니즘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양쪽 다 워칭을 하고 서로 당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천안함의 경우는 처음에 최초의 좌초를 백령도 서안에서 좌초를 했습니다. 그 좌초를 한 것은 이미 자기들이 합참에다가 먼저 보고를 한 내용도 있고 해군 합참 작전처장도 법정에 나서 증언을 했어요. 선박으로부터 최초로 보고받은 것은 좌초였다. 그리고 상부에도 좌초로 보고했다고 해군 완스타가 법정에 나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좌초를 했는데 좌초한 지점이 굉장히 고운 모래밭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래에 어떻게 좌초할 수가 있죠? 암초도 없는데. 수심이 낮으니까 좌초를 하죠. 아. 수심이 낮은 곳을 갔어요, 천안함이. 그러면 그냥 네. 모래에 박히면 되지. 그게 그렇죠. 어디가 부서질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대로 놔두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함장이 밤 9시 넘어서 물에 이게 부드럽게 배가 가서 꼼짝을 안 하니까 겁이 났을 겁니다. 네. 아이고, 내 이제 군대 인생은 끝났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한번 구진을 써본 거예요. 구진을 써봤더니 배가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모래를 들고 파면서 반질반질하게 휘어진 거예요. 메커니즘이 좌초한 배를 후진으로 뺐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배 밑바닥 찢어지고. 근데 자기가 몰랐던 것은 그렇게 배를 빼면은 좌초한 상태는 배 밑바닥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배 밑바닥이 굉장히 약해요. 뒷거리가 1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찢어진 곳으로 물 들어가니까 결국 엔진이 정지돼 버렸죠. 근데 처음에 좌초한 곳은 수심이 뒷거리가 6m에서 8m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좌초를 했지만 함장이 배를 빼서 이동한 곳은 수심이 44m 되는 곳까지 배를 이동하게 됩니다. 뒤쪽으로.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다가 침수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엔진이 정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동력을 상실한 배가 밤에 깜깜한 밤에 불을 끄고 항로상에 80하늘짜리 배가 표류하고 있었을 때 지나가는 선박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신 의원님. 워낙 방송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옆을 지나던 잠수함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
천안함 사건의 실체인데요. 그거는 천안함 옆에 바디에 앞부분이 둥그런 물체가 들이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제가 조사위원으로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여기까지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고 건강 유의하십시오.